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애에도 결혼을 망설인 이유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단순히 육아를 넘어 내가 잉태해 낳은 생명을 오롯이 잘 키워낼 자신이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 세계를 구하는 일보다 어려웠다. 조용아 지음. 그녀의 경우.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요리 강습에서였다. 오랫동안 요리 학원을 운영해오던 분이 노년의 봉사 차원에서 시작한 모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2시간씩 요리를 배우고 맛보는 아이템이었다. 손쉬운 재료로 가정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요리들 중심으로 약간의 재료비만 내면 되었다. 무엇보다 잠자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딱 나를 위한 맞춤 서비스 같았다. 그 당시 나의 식욕은 무한대로 팽창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없는 음식까지 머릿속에서 창조해내 퇴근하는 진영에게 주문했다. 주문하는 대로 구해오던 진영도 점점 시큰둥해지던 참이었다. 입덧도 가라앉고 먹는 일만 남은 임신 5개월의 나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뱃속의 아기에게도 무한한 행운이었다. 그곳이 슬리퍼를 끌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바로 옆동이라는 점은 거의 로또에 가까웠다. 한때는 방송 출연도 간간히 하고 요리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는 강사는 체구가 작지만 중후한 멋을 풍기는 분이었다. 흰 머리칼이 섞인 단발머리에 단아한 개량 한복이 잘 어울렸다. 나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요리를 배우기 위해 매주 수요일 은하수 아파트 101동 1003호에 모였다. 그중 4명이 전업주부였고 그녀와 또 다른 한 명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50대인 그녀만 빼고 모두 30대였다. 그녀는 그 모임에 제일 늦게 합류했다. 동지를 앞두고 팥죽을 끓이는 법과 동치미 담그는 법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요리 강습이 열리는 1003호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큰 평수에 속했다. 환하게 트인 거실과 넓은 주방에는 곳곳에 아기자기한 화분과 소품들이 가득했다. 특히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국적인 문양과 화려한 빛깔의 접시들이 눈길을 끌었다. 딸들과 여행을 즐기는 강사의 애장품이었다. 수업은 주로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에서 행해졌다. 그녀는 첫 수업부터 늦었다. 팥죽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팥을 삶는 일이에요. 끓어넘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해요. 그날 할 요리에 대한 강사의 설명이 끝나고 각자 앞에 놓인 일회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팥을 삶고 있을 때 그녀가 들어섰고 우리의 시선은 동시에 그리로 향했다. 그러느라 아무도 가스레인지 팥물이 끓어넘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이쿠! 강사는 재빨리 불을 줄였지만 팥물은 이미 넘칠 대로 넘쳐 흐른 다음이었다. 그제야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행주를 가져오고 냅킨을 들이밀고 키친타월을 통째로 빼왔다. 방금 한 설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강사는 흘러넘친 팥물을 닦으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그녀는 재빨리 겉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그녀의 자리는 내 자리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팥을 씻어 알맞게 물을 가늠한 후 불에 올렸다. 강사가 주시하며 일일이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다. 능숙한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어느새 강사도 말없이 눈으로만 지켜봤다. 완성된 팥죽을 시식하기 위해 그릇에 담았다. 수강생들은 각자 준비해온 그릇과 수저를 그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
미처 그릇을 준비해오지 못한 그녀를 위해 강사는 우묵한 유리볼을 내주었다. 뚜껑이 있는 건 없을까요? 다들 그녀를 쳐다봤다. 강사는 돌아서서 싱크대를 뒤져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다. 그녀는 플라스틱 용기에다 팥죽을 가득 옮겨 담고는 뚜껑을 닫았다. 맛도 보지 않은 채였다. 아니, 안 먹어요? 팥죽 안 좋아해요?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천천히 먹을게요. 그녀는 거실로 가 장식장의 접시들을 들여다봤다. 그날 그녀는 팥죽과 동치미를 챙겨들고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사라졌다. 그녀가 몇 동 몇 층으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가 나처럼 그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웃하는 다른 아파트 주민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습에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은하수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 시간만 제외하면 그녀는 수업 시간에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친절하고 소탈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주로 남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요리 강습에서 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다. 손도 대지 않은 그것들을 정성 들여 싸갔다. 왜 먹지 않느냐는 숱한 물음에 사람 좋은 미소만 지었다. 이를 두고 강습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들이 돌았다. 집에 어르신이 계셔서 그럴 것이다. 아픈 사람이 있다.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다. 남편에게 지나치게 복종적인 여자다. 날이 갈수록 그 이유도 타당해졌다. 강사도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도대체 집에 누굴 모셔둔 거냐며 익사를 떨었다. 가끔 수업이 끝나면 티타임을 가졌다. 각자 돌아가며 챙겨온 차나 비스킷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날 한 요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감상을 나누고 강사에게 배우고 싶은 희망 요리를 제안하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불이 나게 일어나느라 그녀는 티타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이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녀는 유난히 내게 더 친절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였다. 임신 5개월은 티도 나지 않았다. 일부러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특별한 대접이나 처우를 받는 것도 쑥스러웠다. 배가 불러오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될 터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자연스럽게 탈로가 나고 말았다. 그날의 요리는 닭이 주재료였다. 강사는 뽀얀 생닭 한 마리씩을 도마 위에 올려주었다. 털이 말끔히 제거되고 목이 잘린 생닭은 알맞게 토막만 내면 되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다들 닭의 배를 가르고 토막을 내느라 여기저기서 탁탁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물끄러미 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은 닭이지만 배를 가르고 토막을 치는 행위는 찜찜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내 손으로 다듬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행해야 한다는 태교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생선 한 마리도 잘라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태교에 좋지 않을 듯했다. 왜 못 만져? 그게 아니라 임신?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나의 배로 쏠렸다. 맞지? 그녀가 능숙하게 생닭을 토막내며 속삭였다. 지민 씨 임신했어? 언제? 근데 왜 여태 말 안 했어? 몇 개월이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아니 그게 어쩐지 잘 먹더라. 뭐 어때? 죽은 건데 괜찮아. 이래네. 태교에 안 좋아. 유별나긴. 그럼 매일 닭 튀겨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애도 못 갖겠네.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녀는 내 도마 위에 있던 생닭을
제 도마 위로 옮겨놓고 배를 갈랐다. 그 후 그녀는 요리 시간마다 나를 챙겼다. 마늘을 다져주고 양파를 까주는 것은 물론 생선 손질을 해주고 불고기 양념도 대신해 주었다. 나는 점점 할 일이 없어졌다.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민망했다. 임신 사실을 끝까지 속일 걸 그랬다는 후회까지 들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 조리된 요리를 굳이 나에게 맛보게 했다. 수강생들은 모녀지간 같다며 칭찬 반 놀림 반말을 해댔다. 집에 와 그 요리를 다시 해보려고 하면 뭘 배웠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요리 강습을 받는 게 아니라 요리 대접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애틋한 상황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 일일이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게 친정엄마 같았다. 배가 불러올수록 요리를 배우겠다는 의욕보다 잘 먹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졌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 요리 강습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그 목표가 희미해졌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의 매력에 자꾸 끌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듯 절묘한 타이밍에 접근해왔다. 태교에 좋다는 미술 전람회 티켓도 구해다 주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책도 가져다 주었다. 진영이도 하지 않던 일이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애에도 결혼을 망설인 이유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단순히 육아를 넘어 내가 잉태해 낳은 생명을 오롯이 잘 키워낼 자신이 없었다. 어쩌다 수중에 들여온 화분의 식물 하나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100년을 사는 생명체를 세상 밖에 내놓는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 들이운 죄책감, 부모라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 세계를 구하는 일보다 어려웠다. 제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가려누워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천에 도사렸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살 집을 겨우 마련한 우리에게는 다달이 갚아야 하는 거금의 이자가 있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보장도 자신도 없었다. 좋은 환경이란 이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임신에 대한 계획은 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실수로라도 임신이 될까봐 조마조마하던 차에 일이 터졌다. 임신이었다. 내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마냥 신기하고 경이롭지만은 않았다. 덜컥 발목을 잡힌 것 같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적어도 아이에게 지금의 우리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는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었다. 둘 다 재수를 해 대학에 들어갔고 셀 수 없는 도전 끝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우리로서는 후천적인 요인들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 입덧을 참아가며 학원으로 출근을 하고 수업을 하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에 드나들었다. 빈혈이 심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충고도 무시하고 출근을 강행하다가 결국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태를 맞고서야 원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애 나오면 어디 맡길 데 있어요? 원장은 당장 수업시간 조정보다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다. 어차피 못 나올 거면 지금 그만두라는 거였다. 나는 친정엄마도 있고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있으니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둘러댔다. 수업시간은 줄였지만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했다. 다행히 입덧은 가라앉았다. 한 번은 쉬고 있는데 동료 강사가 휴대전화에 뜬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다. 선생님은 이런 태교 안 해요? 여인들의 유별난 태교법에 관한 기사였다. 태교 바느질부터 태교 동화책 읽기, 태교 여행 등 생소한 것들이었다. 그제야 뱃속의 아이를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연예인들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진영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다. 대교가 별거야. 좋은 음악 듣고 잘 먹고 잘 자면 돼. 진영은 다운받은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요구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사날랐다. 우리는 예쁜 아기 사진을 냉장고며 집안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수시로 기도했다. V라인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코가 오뚝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와 닮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는 주문과도 같았다. 진영이 으뜸이라고 태명도 지었다. 덕분에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요리 강습에 가게 된 것도 진영의 적극적인 응원 탓이었다. 가까운데 한번 가봐.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말을 꺼내자 진영은 내 건강을 염려하는 척 하더니 강습료가 공짜나 다름없다는 말에 금세 찬성하고 나섰다. 요리 강습에 나가면서 그나마 뱃속의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오랜만에 동기를 만난 자리에서 태아보험에 대해 들었다. 요즘 임산부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했다. 동기는 내가 태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요즘같이 사건 사고도 많은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배짱이냐며 힐난했다. 동기는 미혼이었고 내 뱃속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보험사에 전화를 해 계약을 서둘렀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설계였다. 이건 좀 심하지 않니? 너무 비현실적이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짓 아니야? 진영이 보험약관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요즘엔 다 그렇게 해. 이런다고 애가 고마워할 것 같아? 고맙다는 인사 발자고 애 키워? 잘 따라오던 진영도 가끔 시비를 걸었다. 내가 너무 요란을 떠는 거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누가 애를 낳아 키우겠느냐고 비아냥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태교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드는 것도 태교의 일종이었다. 그녀의 친절에 제동을 건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전혀 과한 일이 아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요리 강습이 한창이었다. 닭가슴살 야채말이를 하기 위해 무를 얇게 썰고 있었다. 갑자기 식탁 위의 물컵이 3초 정도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 다들 눈치채지 못했다. 나와 그녀만 무썰기를 멈추고 서로 쳐다봤다. 곧이어 그녀가 칼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놓고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래요?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지진이 나면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지진? 못 느꼈어요? 그녀가 동의를 구하듯 나를 쳐다봤다. 살짝 흔들리는 것 같긴 했어요. 나는 식탁 위의 물컵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203호 느꼈어? 난 전혀 몰랐는데. 아니, 무 써느라고 정신없어서 뭐가 흔들렸다는 거야. 다들 웅성대며 그녀와 나를 힐끔거렸다. 둘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아유, 추워. 아닌 게 아니라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강사가 문을 열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닫았고 수업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좀처럼 요리에 집중하지 못했다. 수저를 떨어뜨리고 식초를 들이부었다. 평소와 다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느라 덩달아 요리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날 만든 요리는 엉망이었다. 너무 쉬고 짜서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와 내 것만 그랬다.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고했다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그녀가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분명히 흔들렸지.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별거 아닌가 봐요. 큰일이 경고하고 나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갈게요. 웃음기 가신 얼굴로 서 있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켰다.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 지진이라고 떴다. 여진은 이튿날에도 있었다. 그날보다 조금 더 강도가 셌다지만 낮잠을 자던 나는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보다 휴대전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였다. 수업이 없는 평일에도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친정엄마라도 황금 같은 낮잠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그녀는 엄마도 아니었다. 휴대전화에 뜬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않았다. 간신히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휴대전화에 그녀의 메시지가 여럿 와 있었다. 지진 대피 요령과 근처 대피 장소까지 모두 지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서울에서는 이상 징후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충청도 내륙과 경상도 지역 일부에서 계속적인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기사가 떴다. 일부에서는 문화재 손실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지진의 무방비 원전 안전한가라는 특집 대담 프로가 방영되었고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특집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과 같은 지진 대피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폭파하여 꾸민 훈련 현장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3초의 진동에 유별나게 반응한 그녀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문에 집착했다. 환기를 핑계로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 현관문을 멋대로 여닫았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았다면 수업 종료 때까지 열어두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앉는 자리까지 바꾸었다. 원래 그녀의 자리는 주방 안쪽이었는데 식탁 맨 가장자리에 있는 205호와 바꿔 앉았다. 그곳은 현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여차하면 뛰어나가기에 좋은 위치였다. 그게 왜?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진형이 그녀를 두둔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는 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수칙이잖아. 나는 갑자기 머쓱해졌다. 요리 강습생들은 그녀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했다. 단순히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암묵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고 나 역시 이에 반론을 제기할 저희가 없던 터라 진형의 그런 태도는 당혹스러웠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서 그건 실례지. 남 눈치 보고 예의 차리다가 당하는 것보다야 낫지. 그럼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누가 꼭 그런데? 그 여자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 행동이 뭐가 잘못됐어? 내 목숨 내가 지키겠다는데 난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 남 눈치 안 보고 솔직히 자기도 겁났잖아. 집이 무너질까 봐. 그렇지 않았어? 진영이 비아냥거리듯 내 배를 쳐다봤다. 맞는 말이긴 했다. 조심하기로 따지면 그녀보다 임산부인 내가 더 해야 했다. 하지만 남의 눈에 요란을 떠는 것처럼 비칠까 이상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싫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말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진영 말에 정색하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데 더 약이 올랐다. 애는 나 혼자 가졌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나는 뜬금없는 말로 화제의 방향을 흐렸고 결국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울에서 지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자 여론과 방송에서도 지진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명분을 잃은 그녀의 이상 행동도 차츰 사라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상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몹쓸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나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몸은 정직했다. 다리 차면서 몸이 무거워지자 만사가 귀찮고 슬슬 꾀가 났다. 잠을 자다가 요리강습에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자위까지 하며 종일 침대에서 무료하게 뒹굴었다. 내가 언제부터 임신과 출산에 그렇게 공을 들였느냐는 듯 모든 게 무뎌졌다. 느슨해진 몸과 마음으로 생활 패턴까지 엉망이 되었다. 몇 번이나 나갔다고? 어질러진 주방이며 거실을 치우며 진영이 중얼거렸다.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에게 화도 났다. 요리 강습에 다시 얼굴을 내미는 것도 민망했다. 마음을 다잡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모임에라도 나가볼 생각으로 오랜만에 단장을 하고 나섰다. 주민센터 게시판을 기웃거리는데 누군가가 아른 체를 했다. 그녀였다. 그동안 왜 요리 강습에 안 나왔느냐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나는 정색을 하며 아픈 것도 없고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잠시 친정에 가서 쉬느라고 요리 강습에 못 나갔다고 방긋방긋 웃으며 둘러댔다. 마침 점심때라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거나 집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며 따라 나서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요리 강습에 다시 나가겠다는 나의 다짐을 받아내고는 서둘러 사라졌다. 주민센터 강좌는 다음 학기 시작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와의 약속도 걸렸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1003호를 다시 찾았다. 그새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녀의 집은 은하수 아파트에서 꽤 떨어진 능산 부근에 있었다. 둘레길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찾는 작은 산이었다. 그곳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개들은 모두 성대 제거 수술을 받아서 그녀가 개를 키우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근방의 아파트 청소일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번 돈은 개들을 위해 썼다. 요리 강습에 나오는 것도 다 만든 음식을 맛도 안 보고 싸가는 이유도 다 개 때문이었다. 소문은 강습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그녀에 대해 호불호가 갈렸다.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그녀를 예전보다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음식을 개에게 준다는 건 우리를 개와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중간 입장이었다. 개를 아끼는 거로 봐서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안심이었고 개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는 것은 뱃속의 아기를 개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서 곰곰이 따져보면 기분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 맛이라도 봐요. 수업 시간에 만든 해물찜을 맛도 안 보고 그릇에 담는 그녀를 보고 302호는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또 개 주려고요? 그 집 개들은 호강하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녀가 그릇 뚜껑을 덮다가 302호를 한동안 쏘아봤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가 음식을 싸가는 것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유기견을 키우며 그 개들한테 요리를 먹인다는 것이 용인되었다. 강사는 오히려 남은 재료와 음식을 싸주기까지 했다. 애완견을 키우는 문제를 두고 진영과 갈등을 빚고 있던 나는 성대 제거한 개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궁금했다. 진영은 결혼 초부터 애완견을 키우자는 입장이었고 나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진영은 아이들의 정서에 득이 된다는 논리로 나를 공략했다.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좁은 집안에서
개 짖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골칫거리였다. 나는 성대 제거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녀에게 넌지시 물어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각별히 애정을 보이는 만큼 그녀의 견해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말도 꺼내보기 전에 그녀는 또 하나의 소문을 남기고 요리 강습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가 키우는 개가 노인을 물었다는 것이었다. 개는 사납기로 유명해 일반 가정에서는 잘 키우지 않는 종이었다. 사람을 문 게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라는 말도 있고 4마리라는 제보도 있었다.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가 한꺼번에 노인에게 달려들었다고도 했다. 노인은 비명도 못 지르고 사지를 물렸다고. 개가 출몰한 배경을 두고도 말이 달랐다. 산책을 하던 노인이 먼저 그녀의 집을 기웃거리며 개를 부르다가 봉변을 당했다고도 했고, 노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개 목줄을 풀어주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다가 총에 맞고 자빠졌다고도 했고, 그중 한 마리가 산으로 도망갔다는 제보도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조차도 개의 숫자를 다르게 말했다. 그녀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집을 찾아 나선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였다. 출산을 코앞에 두고 요리 강습에도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내 일상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남산처럼 부른 배를 하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 대청소 겸 정리를 하다가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책을 발견했다. 그녀가 자청해서 빌려준 것이었다. 꽤 두툼한 양장본이어서 앞쪽을 조금 읽다가 덮은 기억이 났다. 돌려달라는 재촉이 없었으므로 내 의식에서 금방 잊혔다. 겉장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쳤다. 책 모서리에 달라붙어 있던 날벌레 한 마리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갔다. 15쪽에 반으로 접힌 휴지가 고이 눌려 있었다. 거기까지 읽은 모양이었다. 그다지 재밌는 내용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중에 접어놓고 까마득히 잊을 리가 없었다. 걸레를 옆에 둔 채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중간을 넘어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였다. 책갈피 속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반명암판 크기로 서너 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상반신 사진이었다.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챙이 있는 분홍색 모자를 쓰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5 312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뭐에 홀린 듯이 일어나 책과 사진이 든 가방을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음식 솜씨와 소탈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오르내렸다. 의도치 않게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 분류된 나는 모른 척 말을 아꼈다. 그녀가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 그 당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 물론 태교에 영향을 끼칠 것도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태어나는 아이가 그 사람을 닮는다는 미신을 그 당시 나는 신앙처럼 섬겼다. 책갈피에 꽂힌 사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두 가지였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나에게 주었을지 모른다는 것과 사진을 잃어버리고 허망해했을 그녀의 마음이었다. 느닷없이 나타난 두 갈래 길 앞에서 내가 망설임 없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녀의 집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듣던 대로 능산 아래 동네까지 무턱대고 갔다. 내가 살던 은하수 아파트에서 꽤 먼 거리였다. 왜 굳이 거기까지 요리 강습을 받으러 왔는지 의문스러웠다. 주민들은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을 기억했다. 그녀의 집이 있는 산 입구를 가리키며 파란 대문을 강조했다. 그곳에 아직도 사람이 사느냐는 물음에 가보면 알 거라며 내 행색을 아래 위로 훑었다.
어떤 이는 거기 뭐하러 가느냐며 부른 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럴수록 호기심이 발동했다. 책이 든 가방을 움켜쥐고 발길을 재촉했다. 가파른 경사로를 지나자 산으로 향하는 외길이 나타났다. 등산로 입구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였다. 그곳에서 500m만 가면 등산로였다. 그녀의 집은 등산로와 마을 중간에 있었다.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드문드문 나타났다. 그중 파란 대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높은 담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았다. 무심코 만진 대문이 맥없이 벌컥 열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집 안으로 넘어질 뻔했다. 얼른 멀찍이 물러섰다. 개소리는커녕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숨을 가다듬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좁은 마당 한쪽으로 크고 작은 항아리와 화분들이 보였다. 빨래 건조대에는 짝이 맞지 않는 양말과 수건이 널려 있었고 깨진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여린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자풀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잠겨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비를 피해 책을 둘 만한 곳이 없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열린 대문 뒤로 비어있는 계집이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 만든 계집은 보통의 것보다 훨씬 컸다.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라 서둘러 빠져나왔다. 그 뒤에도 2번 더 그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출사를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포클레인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가 가연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가연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올 즈음이었다. 감자 샐러드를 만든 날이었다. 요리 강습이 끝나면 바람같이 사라지던 그녀가 그날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남아있었다. 나는 느릿느릿 짐을 챙겨 일어났다. 그녀가 뒤따라 나왔다. 그날따라 세일 중인 마트에 아침 일찍 들렀다 오느라고 짐이 많았다. 내 짐을 나누어 둔 그녀와 함께 천사모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만류하는 나를 뿌리치고 기어이 우리 집 앞까지 짐을 들고 왔다. 그렇게 우리 집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감자 샐러드에 토스트를 먹으며 차 한 잔을 마셨다. 안 드세요? 맛있는데? 감자 샐러드에 손도 안 대고 토스트만 먹는 그녀에게 샐러드 접시를 밀어주었다. 우리 가연이 먹는 거 보고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다 비우고 나서 일어나더니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연이도 이런 걸 좋아했을 거야.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했거든. 으뜸이 엄마 또래쯤 됐으니 그날 거기만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꾸며놓고 살고 있겠지.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여름이었다. 그녀는 5살 된 가연이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 옥상에 있는 어린이 놀이동산에서 가연이가 놀고 있는 틈을 타 지하 1층에서 쇼핑을 했다. 시식 코너를 지나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저녁 때 카레를 할 생각이었다. 카레에 사과를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가연이가 잘 먹었다. 고른 사과를 장바구니로 가져가는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렸다. 들고 있던 사과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 손을 벗어난 사과는 대굴대굴 굴러갔다. 사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으나 전속력으로 구르는 사과는 한계가 아니었다. 진열대에 있던 사과가 모조리 쏟아져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쏟아져 내린 사과가 공처럼 튀어올랐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곧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달렸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흙먼지가 쏟아졌다. 멈춘 에스컬레이터를 2칸씩 뛰어 올라갔다. 천장 중앙에 달린 샹들리에가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매몰된 지 20시간 만에 탐지견에 의해 발견되었다. 가연이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녀는 2번의 자살 미수를 겪었고 밤에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건물이 언제든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걔는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신적 불균형 속에서 살았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모든 음식은 반드시 가연이 영전에 먼저 올린 후 입에 댔다. 자신이 먹기보다는 개에게 더 먹였다. 더 맛있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요리 강습회까지 나갔다. 가연이가 누군가의 아이로 이 세상에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녀의 시선이 내 배에 닿았다. 나도 모르게 2 손으로 부른 배를 감싸 안았다.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의 빌라로 이사를 온 것은 딸아이가 2살 때였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뒤 진형과 나는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출산 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다. 친정엄마에게도 의탁할 수 없는 나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곳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왔다. 어린이집 보모가 엄마인지 내가 엄마인지 헷갈려 하던 아이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고 제법 잘 적응하며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해가던 중이었다. 전세금을 올려주자니 계획에 없는 빚을 또 져야 하고 이사를 하자니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일이 태산이었다. 대출금을 갚느라고 외식을 줄이고 문화생활을 없애느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인간답게 사는 쪽이 나았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보다 몸이 고단한 쪽을 선택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빌라를 구입했다.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는 먼저 살던 곳에 비해 시끄럽고 지저분했다. 도배를 새로 하고 나니 새집 같았다. 그도 잠시. 장마철이 되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다. 아이는 밤에도 자주 깨 울었다. 아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서야 병원을 찾았다. 습한 환경이 원인이었다. 뒤늦게 제습기를 들여놓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렸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는 자주 아프고 칭얼댔다.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로 향했다.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지상 15층의 복합 쇼핑몰에는 없는 게 없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쇼핑도 하고 4층에 있는 키즈 카페에도 갔다. 키덜트 코너에 빠진 진형은 아이언맨 전신상 앞에서 세상을 다 구할 것 같은 포즈를 취했다.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 대신 푸드 코너에서 골라가며 세계의 맛을 음미했다. 진형이 애견숍을 지나칠 리 없었다. 진형도 좋아했지만 아이가 까르륵 넘어갔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마침 아이의 습진 증세도 호전되었을 때였다. 다행히 개가 오고 나서 아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날은 쉬는 날이라 모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호스를 연결해 베란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물줄기가 엉뚱한 곳으로 나갔다. 바람도 없는데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옷걸이가 흔들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바닥에 둔 채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 바닥에 자고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깔고 자던 담요와 함께 사라졌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화장실까지 살폈다. 작은 방 침대 밑을 들여다보다가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이는 담요에 말린 채 그 아래서 자고 있었다. 개가 아이를 호위하듯 감싸고 있었다. 경계로 가득한 개의 눈빛을 피해 담요를 끌어내는 손이 덜덜 떨렸다. 아이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뉴스를 통해 지진이 났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강도였다. 진동을 느낀 개가 본능적으로 담요째 물고 아이를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었다. 본능이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익히 알고 있던 나는 한동안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이사 후 그녀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다행히 딸아이는 사진 속 가연이를 닮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결과였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전세금이 아니었어도 그 동네를 떠나왔을 터였다. 진영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우리가 신념을 갖고 지켰던 것들이 더 크고 절실한 집념에 의해 와해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경우는 운이 나빴다.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그녀처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대다수의 부모가 나의 경우처럼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녀의 경우와 나의 경우 사이에는 햇살이 예쁜 은하수 아파트 1003호에서 나눠 먹던 팥죽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이 부유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하늘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둘째를 갖지 않기로 했다. 그때처럼 태교에 힘쓸 여력도 없거니와 그녀처럼 불운과 맞닥뜨릴 확률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은하수 아파트 1003호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이국적인 문양의 접시들이 우연히 거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대단히 운이 좋은 결과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어드린 이야기도 그 이유 중의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